누구도 나를 때릴 수 없다라는 태도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헤어지겠다, 나는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혹시 이미 폭력 상태가 너무 심해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두려운 상태라면 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수빈입니다. 이번에 책 연애도 계약이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연애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하고 인간관계를 엮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고 연애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하면 조금 뭐 좀 계산적인 거 아니면은 뭐 이해타산에 맞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약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개인이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약속하고 그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연애도 동등한 개인이 만나서 서로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서로 약속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계약하고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연애도 계약이다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또 동등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오래 연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연애 상담을 해오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도 상당수라고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도 많이 받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 번은 미용사 분이 어떤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손님이 남자친구랑 불같이 연애를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헤어져야 되는데 이 남자분이 꽃을 들고 와서 용서를 빌고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뉘우쳤다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걸 본 미용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붕괴를 하면서 그 남자 집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감방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붕괴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런 손님 되게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전 데이터 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에 참 피해자 탓을 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행만 떠올리고 다른 폭력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폭력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체적인 가해 행위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는 정의는 굉장히 넓습니다. 가볍게는 진짜로 때리는 거, 그다음 뭐 가두는 거, 그리고 협박하는 거, 심지어는 이제 연인 관계이긴 하지만 강간하는 경우도 충분히 데이트 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도 전화를 안 받는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생활 통제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은 옷을 내 마음에 맞게 입지 않았다고 계속 옷을 바꿔 입으라고 종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데이트 폭력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폭력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면 좀 사생활이니까 그렇게 뭐 애인끼리 이렇게 치고받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데이트 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어도 폭력에 해당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깨우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썸이든지 어쨌든 애정 관계와 관련된 관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폭력, 뭐 생활 통제, 행동 통제까지 다 포함한 그것들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는 거는 이름이 뭐가 붙었던 간에 안 되는 거죠.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외로 연인에게 폭행, 생활 통제를 당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지속될 경우에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말해주세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특히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방 우리가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생활 통제라던가 행동 통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다 보면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반발심을 느끼게 되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단계가 나아가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차차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보면 용인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런 생활 통제에서 사소하게 시작돼서 나중에는 뭐 TV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다른 대낮에 이런 도로변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주먹질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지 않는 데이트 폭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전조들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발생 수치 및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슬프게도 데이트 폭력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자료인데요. 2014년에 6,675건, 이미 되게 많죠. 2015년에 7,692건, 그러니까 1,000건이 늘어났고, 그 다음 해에도 2016년 8,367건, 2017년에 1,303건이었다고 해요. 2018년 작년 8월 상반 기준으로 봤을 때 6,862건이라고 하니까 매해 거의 1,000건씩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피해 유형은 폭행이나 상해가 가장 많고 감금, 협박, 그다음 성폭력, 그리고 살인 내지 살인 미수까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실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때리는 거에서부터 생활 통제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같은 가해자와 같은 피해자가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피해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10,000건이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적지 않은 숫자의 연인들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트 폭력은 이름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둘의 관계가 연인이라고 해서 뭐 좀 더 감경해 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을 때렸을 때, 사람이 사람을 감금했을 때, 협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형법상 상해죄 같으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런 거에 처해질 수가 있고, 가볍게는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퇴거 불응하고 똑같은 죄인데요.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가고 버틴다든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으로 무작정 뭐 쳐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범죄들이 하나 각각도 크게 처벌을 하지만 여러 가지가 중첩됐을 때, 예를 들면 주거 침입을 해서 뭐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더 가중 처벌됩니다. 이렇게 좀 우리 법 체계는 사실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라든지 뭐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나 그 정해진 강도를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 보면 개인과 개인 간에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힘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데이트 폭력을 한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를 피해자 탓을 많이 해요. 걔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네가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되고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고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가해자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연애를 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조언도 함께 해주세요. 폭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이런 건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자기 어떤 본성이라든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행동들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런 행동들에서 폭력의 전조가 쫙 깔리게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을 먹었는데 좀 욕설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함을 막 지른다든지, 주변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함 치는 거 고성방가고요. 이제 뭐 물건 부수는 거 기물 파손입니다. 이런 죄들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사실 떠올려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얘가 지금 이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항상 술 취하면 저런 식으로 한다, 물건을 던진다, 근데 나한테는 안 던져, 그게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행위를 보고 네가 좀 화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얘한테는 이런 거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허용된 행위가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물건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해서 던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너는 아웃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됐을 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유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은 좀 소유물처럼 생각하는지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을 나의 어떤 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물건, 나의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물건 다룰 때 진짜 열받으면 던지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심결에라도 굉장히 소유욕을 지나치게 발휘한다든지 나를 물건 대하듯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자기의 의지에 반대되게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좀 관계가 깊어졌을 때 나한테 소유욕을 더 발휘하는 상황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얼른 도망치셔야 됩니다. 헤어지세요. 마지막으로 사실 데이트 폭력에서 혹은 연애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제일 근본적인 태도는 누구도 나를 때릴 수 없다라는 태도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헤어지겠다, 나는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있고, 또 혹시나 내 친구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우고 구할 거라는 연대의식을 가지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작된 폭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는 폭력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왜 만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럼 나는 조심 못했으니까 그대로 당해도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전조를 느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 친구들한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이미 폭력 상태가 너무 심해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두려운 상태라면 이 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맞았다거나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폭언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무조건 불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랑 상대방 둘이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제가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참고로 불법이 되는 상황은 저랑 친구랑 얘기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제3자가 녹음을 하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답시고 그 친구가 대화하는데 다른 친구 껴들어서 그 친구가 녹음하면 그건 불법이니까 어쨌든 당사자가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또 핸드폰을 뺏기거나 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같이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놓고 이메일을 자기한테 보내놓는다든지,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놓는다든지, 친구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증거들을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일기장 같이 정기적으로 쓰는 문서들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맞을 때마다 뭐 나 오늘 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데 걔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때렸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이제는 이 사람을 진짜 신고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셨을 때 그때 그것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곧바로 헤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고, 변호사를 찾아가도 사실 그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앞서 말한 그런 증거들을 잘 확보를 해놓으면 요새는 경찰서에 가도 수사관들이 굉장히 잘 들어주는 편이고 이제 얘기를 잘 진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까지
자기 본인이 뚝심만 있으면, 피해자로서 내가 이걸 정말 처벌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변호사 조력 없이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찰서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에 피해자가 자책감과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저도 그런데 이게 무슨 피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가해자 탓을 하기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내 문제라고 치환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폭력은 어떤 의미로든 내가 뭘 잘못했건 뭐 바람을 폈건 아니면 뭐 그 사람 무시했건 어쨌든 간에 폭력을 당하는 건 무조건 가해자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를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나를 피해 입힐 수 없고 나는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나를 사랑하는 연애를 하고 안전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